지금 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최고의 경제 전문 기자가 생방송 도중 벌인 충격적인 폭로로 온 중국이 뒤집혔습니다. 17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 장하오가 카메라 앞에서 준비된 대본을 찢어버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한국은 몰락하지 않았다는 그의 발언이 전파를 타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로 들끓었고 정부 당국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국 경제의 한계를 증명하러 갔던 기자가 오히려 정반대의 증언을 한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중국 내에서 한국 비판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CNC 방송의 간판 기자였던 그가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그의 폭로 직후 중국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마비됐고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언론들까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냉철하기로 유명한 이 기자의 확신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목격한 한국의 숨겨진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명의 중국 기자가 한국에서 마주한 놀라운 진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다. 제가 전 중국에 선언한 말입니다. 시청률은 폭발했고 애국 여론은 들끓었죠. 그런데 왜 지금 제 손은 이렇게 떨리고 있을까요? 저는 장하오입니다. 베이징 CNC 경제 채널에서 17년간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중 비교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로 꽤 유명한 편이죠.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 박사에 런던 정경대 교환 연구까지 마친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생방송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밝게 켜지고 카메라 앞에 앉은 저에게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죠. 장하오 기자님,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단순하고 명확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가자마자 시청률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장하오 기자 명언이라며 제 발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역시 장하오 기자다. 한국 따위는 이미 끝났어. 우리 중국이 최고야. 댓글창은 애국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17년 기자 경력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프로듀서 장웨이가 다가왔습니다. 장하오, 대단해. 시청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죠. 이런 반응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메일로 익명의 자료가 도착한 거였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경제 실태 보고서.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을 옹호하려는 누군가의 짓이겠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숫자들이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생산성 지수, 중국보다 15% 높았습니다. 수출 성장률도 우리를 앞섰죠. 기술 경쟁력 순위에서는 아예 다른 급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출처를 확인해보니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시할 수 없는 곳들이었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몰락했다와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다음 날 아침 장회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장하오, 어제 방송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말인데.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다녀와. 그들의 몰락을 화면으로 증명해주라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좋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오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죠. 며칠 후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후배 기자 장펑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선배, 정말 그들이 몰락했다고 확신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확신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 익명의 자료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난 숫자를 믿는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건지 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묘하게 흐릿했죠.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풍경이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제가 옳았을까요? 한국은 정말 몰락한 나라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몰락한 나라의 공항이라고?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번개처럼 빨랐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죠. 무엇보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베이징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완벽한 중국어였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몰락한 나라에서 외국어 교육을 이렇게 잘 시킬 수 있을까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택시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어디 가세요?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죠. 강남으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네,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 손님들이 많아요. 반가워요. 그의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경쟁 관계인 나라의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맞을 수 있을까요?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자동차들은 질서를 지키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죠. 기사님, 한국 경제가 어려우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적이 언제 없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불만이나 절망이 아니라 담담한 현실 인식이었죠. 중국은 어떤가요? 경제가 좋다고 들었는데. 네, 중국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기가 어색했죠. 강남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이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차게 살아 있었습니다. 유리처럼 빛나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정말 몰락한 나라의 모습일까요? 몰락이라기엔 너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죠.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메뉴를 보니 한글로 되어 있었죠. 죄송한데 영어 메뉴 있나요? 아, 중국어 메뉴도 있어요. 직원이 바로 중국어 메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보가 아닌 사람을 봐야 했던 걸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장펑의 메시지였습니다. 선배, 벌써 세뇌당하셨나요? 하. 저는 웃으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세뇌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날카롭게 들릴까요? 아직 첫날이야. 더 봐야지.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야경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뭔가 더 정돈되어 있고 깨끗했습니다. 이게 몰락이라면 성공은 뭘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몰락 스토리가 벌써부터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17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분석으로 무장해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첫 인상은 냉정한 통계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진짜 미소, 카페 직원의 작은 배려,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 이런 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었죠. 혹시 내가 틀렸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진짜 현실을 봐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이 제 확신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을 방문해서 진짜 현실을 확인해 볼 거였죠. 과연 제가 옳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가 저에게 뭔가 다른 걸 보여줄까요? 모든 답은 내일부터 찾아나가야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경제의 실상을 확인할 중요한 하루였죠. 카페를 나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갑이 없었거든요. 지갑이. 저는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재킷 주머니, 바지 주머니, 가방 안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없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증이 들어있었거든요. 외국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죠. 이제 끝이야.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때였습니다. 손님, 손님.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카페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죠. 손님, 지갑 두고 가셨어요. 그녀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분명히 제 것이었죠. 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갑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금 한 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도 그대로 있었고 신분증도 제자리에 있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팁을 꺼내려 했죠. 하지만 그녀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외국인의 지갑을 찾아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중국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저는 다시 팁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몇 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장펑의 전화였습니다. 선배, 어떠세요? 취재는 잘 되고 있나요? 그런데 방금 신기한 일이 있었어. 저는 지갑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장펑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냥 운이라고 했죠. 운이 아니라 문화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선배, 설마 벌써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건 아니죠? 장펑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놀라운 일이었을 뿐이야. 저는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 지갑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지갑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지갑이 저에게 돌아온 건 운이 아니었죠. 그녀는 제 신용카드보다 더 큰 걸 돌려줬습니다. 신뢰였죠. 택시를 타고 삼성전자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7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베이징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사님,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직한가요? 저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중국은 어떤가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요. 기사 아저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에서는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이었죠. 오늘 취재에서 뭘 발견하게 될까요? 지갑 사건으로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 카페 직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정직함이 당연한 나라라니요. 우리 중국에서는 어떨까요? 정직함이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일일까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몰락이라고 단정했던 게 말이죠. 지갑을 꼭 쥐고 삼성전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취재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까요? 제 편견이 또 무너질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첫 인상은 냉정한 통계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손 위에는 돌려받은 지갑이 있었죠. 나는 진실을 보러 왔지만 진실이 먼저 나를 찾아왔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는데 제 이름이 중국어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님 환영합니다라고 말이죠. 단순한 배려처럼 보였지만 외국인 취재진에 대한 준비성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출입증을 받고 안내를 받아 브리핑룸으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하오 기자님. 저는 김민수 과장입니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죠.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중국은 저희에게 중요한 파트너니까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외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이었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생산 현황, 연구개발 투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등등.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결합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공정기술은 더욱 미세화되고 있었죠. 전력 효율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몰락이라는 내 내레이션을 데이터가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맞다면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실제 생산 현장을 보여드릴까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표정에서 오만함이 아니라 집중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뭔가 실수가 생기면 즉시 공유하더군요. 저기 보이는 게 뭔가요? 저는 벽에 붙어 있는 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아, 그건 오류 공유 보드입니다. 실험 중 발생한 모든 실수와 문제점을 기록해서 공유하죠. 실수를 공개한다고요? 네, 실수를 숨기면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투명하게 공유해야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수를 숨기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공개하더군요. 투명한 오류 보고 문화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글로벌 연구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유럽인, 인도인까지 다양했죠.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떤가요? 저는 한인도 출신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누구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수평적이었어요.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되더군요. 능력 우선주의가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현장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오후에는 옥상 테라스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회색과 청록색이 어우러진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제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미리 준비해온 몰락 스토리 대본이었죠.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 중국의 추월당한 기술력, 미래가 없는 나라. 이런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직접 본 현실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저는 그 메모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날려보냈죠. 몰락을 증명하려 온 나는 성장의 증거 앞에 침묵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의 장웨이 프로듀서였죠. 장하오, 어떤가? 좋은 자료 나오고 있나? 네, 자료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어.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라고. 현실 말이죠? 그래, 몰락한 현실 말이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락한 현실이라니요. 제가 본 건 몰락이 아니라 진화였는데 말이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의 저녁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진실은 숨지 않았다. 다만 내가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거짓은 제 자존심이었죠. 내일은 또 다른 회사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진실을 만나게 될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몰락 이야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였죠. 이 도시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에너지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오후 한강공원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을 촬영하려고 왔거든요. 한국의 평범한 일상을 담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또야? 저는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재킷, 바지, 가방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없었어요. 어제는 지갑, 오늘은 휴대폰이라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취재 자료,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끝났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지갑과 달리 휴대폰은 찾기가 더 어렵죠.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고요. 카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휴대폰을 보신 적 있나요? 아, 휴대폰을 잃어버리셨군요. 신고해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근처 경찰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타고 갔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영어로 차분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더군요. 택시를 이용하셨다면 택시 회사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뭔가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탄 택시의 번호를 찾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었거든요. 25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님이 오고 계십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택시기사가 경찰서로 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잠시 후 50대 택시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이거 손님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도 멀쩡하고 케이스도 그대로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례는? 저는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요. 어제 카페 직원도 같은 말을 했었죠. 정말 받으세요. 기름값이라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외국에서 도움받은 적 있거든요. 기사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택시 이용해 주세요. 그는 명함을 주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같은 문장, 다른 사람.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반복되는 선이었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25분 만에 휴대폰을 찾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베이징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다. 올바랐습니다. 저녁에는 스타트업 투어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에서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작아도 세계로. 한 스타트업 대표가 외쳤습니다. 직원이 고작 10명인 작은 회사였지만 이미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저희 벽에 실패 타임라인이 있어요. 정말로 화이트보드에 그동안의 실패 경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수정하는 게 저희 문화입니다. 놀라운 마인드였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문화, 그게 혁신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실패를 숨기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의 보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휴대폰 분실 사건, 25분 만에 회수, 스타트업의 실패 철학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직함, 시스템,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진짜 경쟁력이었던 거죠. 노트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정직, 신뢰, 절차, 보이지 않는 GDP. GDP로 측정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게 진정한 경쟁력이었어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 폰이 아니라 내 선입견을 찾아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몰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걸 지키고 있었죠.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넷째 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수소차 전시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이번에도 중국어가 유창한 박상훈 부장이었어요. 장하오 기자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수소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장에는 거대한 수소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아니라 대형 상용차였죠. 왜 트럭부터 시작하셨나요? 전기차는 승용차에 유리하지만 대형차는 수소가 답입니다.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의 설명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전기차로 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다변화한다는 전략이었어요. 전기차 올인과 다른 다변화 전략에 메모를 멈췄습니다. 수소 충전 시연을 보여줬는데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조용하고 깔끔했죠. 중국은 어떤 전략인가요?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하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하지 않더군요. 오후에는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독특했어요. 네임카드에 직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과 팀명만 적혀 있었죠. 왜 직급을 안 적으세요? 아이디어에는 직급이 없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면 신입사원 것도 채택됩니다. 정말로 토론을 보니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더군요. 때로는 젊은 직원이 부장의 아이디어를 반박하기도 했어요. 권위가 아니라 설계가 이기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외국인 엔지니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떤가요? 국적보다 능력을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식당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벽을 낮추니까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의 장웨이 프로듀서였어요. 장하오, 취재는 잘 되고 있나? 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몰락 프레임은 유지하고 있지?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게 뭐야, 혹시 문제 있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이 생각과 좀 다르네요. 현실? 장하오, 너 설마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 장회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들어봐, 몰락 프레임 유지해. 시청률이 우선이야. 알겠어. 하지만 진실은? 진실보다 흥미가 먼저라고 했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청률이 진실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직장에서는 그게 현실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17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몰락 최종안. DOCX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미리 준비해온 기사틀이었죠.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 중국의 추월당한 기술력. 사양길에 접어든 자동차 산업. 모든 제목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현실과는 정반대였어요. 커서를 제목에 놓고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글자들이 하나씩 사라졌죠.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진실보고서. DOCX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창밖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혁신은 한 가지 연료로 달리지 않았다. 그들은 수소와 신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쓰기 시작했어요. 권위의 크기만큼 속도는 느려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반대로 벽을 낮추면 혁신이 빨라진다는 것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저는 계속 글을 썼어요. 그 밤 나는 시청률 대신 양심을 저장했습니다.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죠. 설령 그것이 제 직장을 위험하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진실을 가리키는 펜은 때로는 해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써야 했어요. 나는 오늘 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진짜 기자로 말이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 기자실이 술렁였습니다. 장하오 형, 돌아오셨네요. 이번 취재, 결과가 기대돼요. 한국 몰락 스토리 시청률 대박 날 것 같아요. 동료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짐 속에서 한국의 진실 노트를 꺼내 꼭 쥐었죠. 이 노트 안에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몰락이 아니라 진화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말이죠. 다음 날 장웨이 프로듀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장하오, 한국 취재 수고했어. 이번 생방송으로 시청률 1위 가자.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로듀서님, 그런데 실제로는 뭐?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더군요. 장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하오, 너 혹시 정신 나간 거야?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보다 흥미가 먼저야.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 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제 손에 쥔 펜이 부러졌어요. 한국의 몰락, 그걸로 가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알겠냐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죠. 생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붉은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심층 분석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야 할까요? 10분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외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몰락 스토리 대본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그 대본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큐.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된 거죠. 진행자가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하오 기자가 직접 취재한 한국 경제의 실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순간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휴대폰을 찾아준 택시기사, 정직하게 실수를 공유하는 엔지니어들. 저는 대본을 덮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걸 지키고 있었어요. 10초 카운트다운 동안 제 심장은 진실의 폭탄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직을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모니터 한쪽에서 실시간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매국 기자다. 장하오가 세뇌당했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용기 있는 기자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이게 진짜 언론이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도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때도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줬어요. 그들이 말한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표호로 저를 봤습니다. 이건 대본에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국가를 배신한 게 아니라 거짓을 배신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의 불빛이 꺼졌지만 제 양심은 더 환하게 켜졌어요. PD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장웨이가 분노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이게 내가 말한 진실이야? 그렇습니다. 진실은 통계보다 강합니다. 너 미쳤어?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저는 주머니에서 사표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나는 두려움 대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장웨이는 말없이 사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어둠 속 스튜디오에는 꺼지지 않은 한 줄의 자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다. 그날 저녁 SNS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생방송이 끝난 후 폭풍 같은 여파가 몰아쳤습니다. SNS와 포털 사이트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장하오, 조국을 배신한 기자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진짜 언론인이다라는 지지 글들도 올라왔죠. CNC 본사에서는 즉시 징계회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SNS 팔로워 수는 급증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기자입니다. 이런 기자가 더 많아져야 해요. 비난보다 지지가 더 많았습니다. 예상 밖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밤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남산시장에서 산 열쇠고리 하나, 그리고 버스기사 아저씨가 준 사탕 하나. 사탕을 입에 물고 창밖의 베이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과 닮았다. 다만 공기가 조금 무겁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베이징의 밤도 아름다웠지만 뭔가 답답함이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후배 장펑이 서 있었어요. 선배, 안녕하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장펑이 말했습니다. 선배, 그날 방송. 저도 봤어요. 어땠어? 솔직히 부럽습니다. 장펑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부럽다고? 네, 저도 언젠가 선배처럼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국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직접 쓴 기록이었죠. 이거 가져가. 이게 뭔가요? 자료가 아니라 깨달음이야. 장펑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셨군요. 언젠가 너도 진실을 말하게 될 거야. 그때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장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다음 날, 독립기자로서 첫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의 국경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였어요. 각국의 실제 현실을 편견 없이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죠. 놀랍게도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제작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 편이 첫 회가 되겠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첫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몰락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증명한 나라였다. 이 문장이 가장 많이 인용됐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특별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었어요. 정말 가실 건가요? 장펑이 물었습니다. 가야지. 고마운 분들께 인사도 드려야 하고. 서울에 다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가는 거였죠. 이번에는 편견을 증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택시기사 아저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중국 기자님. 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저씨,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뭐 하러 오셨어요?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뭘 그런 걸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인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당연함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특별한 거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됐는데 통역사가 도와줬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한국은 저에게 경제가 아닌 인간의 품격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많은 나라의 진실을 찾아다니겠습니다. 편견 없이 말이죠. 그날 밤 한강공원을 다시 걸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여전히 그 사탕이 들어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아껴 먹고 있었거든요. 그날 남산버스 기사님이 준 사탕은 아직도 남아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건 나에게 말한다. 진실은 달콤하지 않다. 그러나 그 맛은 오래 남는다. 이제 저는 압니다.
국가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경제가 아닌 인간의 품격을 가르쳤습니다. 사탕 한 알, 지갑 하나, 미소 한 번. 그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체제를 위한 기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증언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 펜의 끝은 다시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비난도 쏟아졌지만 저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인간은 가장 강해지거든요. 그 사탕의 단맛은 양심의 맛이었습니다.